이거에 대한 답을 먼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한 번 합격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커리어피크 케빈입니다. 취업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시리즈별로 준비할 예정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석사 취업 기본기라는 주제로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사전에 강의를 하면서 석사 취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받았던 주요 질문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해당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 법한 그런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 해당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취업을 준비하실 때에 인사이트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석사 졸업 후에 출연연, 취업 시 중요한 경험에 대해서 물어봤던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석사 취업을 할 때 취업 과정에서 학점 또는 어학 점수, 논문, 그리고 대외 활동에 대해서 물어봤던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석사 지원자에게 기업이 공통적으로 보는 핵심 역량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석사 졸업자가 국내 그리고 국내외까지 해서 현재 취업에 대해서 어떤 거 같냐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석사 졸업자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물어봤던 그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석사 졸업 후에 출연연 취업 시 중요한 경험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고요. 두 번째, 석사로 취업을 할 때 학점, 그리고 어학 점수, 논문, 대외 활동에 대해서도 물어봤던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석사 지원자인데 기업이 공통적으로 보는 핵심 역량이 무엇이냐라는 게 있었고요. 네 번째, 석사 졸업자인데 국내외 취업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고, 그 다음에 석사 졸업자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질문들이 되게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현재 석사 학위를 밟고 있는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할 법한 내용들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답변에 대해서는 다른 색깔 볼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사 졸업 후에 출연 취업 시, 먼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듣기 전에 석사 졸업자분들 한번 답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부출연연구원은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출연연이라고 하는 곳은 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박사 말고 왜 석사 이상 학위자를 연구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을까요? 왜? 먼저 이거에 대한 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석사 졸업자임에도 연구직으로 지원을 할 때 그에 맞는 걸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지, 안 그렇게 되면 박사 학위자분들에게 다 밀리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석사 이상이기 때문에 박사분들도 포함이 되고 박사 후 연구하시는 분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연구 관련된 걸로 다 밀릴 테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부출연연구원은 대체 뭐 하는 곳입니까? 이거에 대한 답을 먼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이 됐을 때 그 안에서 분명 석사 졸업자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먼저 볼게요. 먼저 출연연, 연구직으로 지원을 한다라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행정직이나 기술직 말고요. 연구직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연구직은 크게 박사 그리고 석사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해당 부분은 지금 여기 두 번째 질문, 대외 활동, 그리고 기업이 공통적으로 보는 핵심 역량과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정부출연연구원에서 연구직이 박사랑 석사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할 때 먼저 박사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박사분들. 그럼 석사분들이 하시는 역할은 뭐예요? 박사분들이 하시는 역할과 석사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자, 먼저 석사이신 분들은 주로 박사이신 분들의 연구를 옆에서 서포트하거나 거기서 많이 배우면서 본인도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박사 학위에 대한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연구원이라는 조직 자체가 박사분들이 많기 때문에 추후에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루트나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자, 근데 이 석사이신 분들이 박사분들의 옆에서 서포터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역량 중에 첫 번째가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소통 능력. 왜냐면 출연연구원 특성상 국가 핵심 기술 전략 같은 거를 수립하거나 아니면은 기술 이전을 하거나 논문을 쓰거나 특허 관련돼서 출원을 하거나 해당 부분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기술 이전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핵심적으로 하는 것이 박사분들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그런 분들을 옆에서 석사분들은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들에 있어서 로드가 걸리지 않도록, 여기서 말씀드리는 업무 로드가 걸리지 않도록이라는 말을 듣는 것 그 자체가 소통이 되면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맥락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해당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석사분들이 박사분들과 함께 할 이유가 없는 거겠죠. 박사분들 혼자서 그냥 다 하면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중요한 역량은 먼저는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누군가랑 소통할 줄 알고 본인이 석사 과정에서 해당 연구 과제를 받았을 때 해당 연구 과제가 어떠한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게 되면은 그냥 박사분들이 요청하는 것만 하게 되는 수동적인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근데 현재 박사 학위를 받고 또는 출연연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어쩌면은 출연연 뿐만 아니고 어느 기관을 가시던 간에 수동적인 직원을 요구하는 곳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사분들이 하셔야 되는 역량, 의사소통 능력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경험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대학원 과정에서 현재 인볼브되어 있는 연구 과제가 있을 겁니다. 해당 연구 과제의 발주기관이 한국연구재단이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나 과기부 산하든 산자부 산하든 국토부 산하든 여러분들이 특정 발주 기간 내에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거에 여러분들이 인볼브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해당 연구 과제의 사업계획서 또는 해당 연구 과제가 내가 지금 왜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맥락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의 답이 그겁니다. 내가 속해 있는 연구 과제에 대해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연구 과제의 예산이 얼마인지까지는 어쩌면 모를 수 있어요. 해당 과제가 얼마짜리 과제인지는 모를 수 있어도 내가 현재 하는 이 행위가 전체 연구 과제에서 어느 파트를 맡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그 2년이라는 석사 과정이 그냥 교수님이 시켜서 한 그런 2년으로 끝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석사 채용에 합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출연연구원에서 박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고 계셔야겠죠. 출연연구원에서 박사분들이 하시는 거는 특정 연구 과제가 있으면은 사업계획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죠. 모든 걸 다 계획합니다. 예산부터 시작해서 누구를 가용할 것인지, 어떤 인프라를 쓸 수 있는지, 누구와 협업할 건지, 해당 연구 과제의 기간은 얼마나 될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기술 이전은 될까? 특허 출원을 할 수 있을까? 논문으로는 몇 편 정도가 나올까? 이 모든 걸 다 계산하신 분들이 출연연구원의 박사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 옆에서 일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석사분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전체적인 맥락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알고 계시다. 정말 매력적인 지원자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석사라는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냥 업무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현재 인볼브되는 그 연구과제가 몇 차년도 과제인지, 연구과제 발주 기관은 어딘지, 연구과제에 대한 명칭은 정확하게 무엇인지, 난 지금 현재 전체 몇 차년도 과제에서 몇 차년도째에 속해서 시작하고 있는 건지, 마무리는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고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이 연구가 전체 중에서 어느 파트에 해당되고 있는 건지, 전체 중에서 어느 파트에 해당되고 있는 건지를 알았다면 해당 파트가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누구랑 협업해야 되는지, 어떤 툴을 활용해서 어떤 결과를 뽑아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 정말 세세한 것들에 대한 부분을 알려고 하는 그런 경험이 석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정부출연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이 대학원생 때 했었던 연구의 연속성을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출연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국가 전략 기술을 확보하고 해당 기술이 다시 국민에게 오게끔, 국민의 세금으로 연구를 했으니 그게 다시 국민에게 와야, 그런 걸 보고 선순환이라고 표현하지 않을까요? 그런 거를 연구 현장에서 핵심으로 하는 것이 그게 정부출연연구원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석사분들이 특히 연구직으로 하실 게 어떤 건지, 국민의 세금으로 뭔가를 했네요, 그게 다시 국민으로 돌아오게끔 해야겠죠. 이 전체 아주 큰 패러다임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냐 없냐, 그런 걸 알려고 하는 경험도 무척이나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석사 취업을 할 때 학점, 어학점수, 논문, 대활동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먼저 학점. 보통 한 학기에 12학점씩 해서 48학점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학점은 고고익선입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학점은 다들 본인이 생각이 있어서 학부에서 안 끝나고 대학원까지 온 거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학점은 고고익선,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요. 그 다음에 어학점수, 어학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좋으나 근데 채용 공고에 커트라인이 있을 겁니다. 커트라인 이상만 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오픽 점수가 IM2 이상 지원하셔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IM2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IM3 이상이면 됩니다. IM3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IM2를 요구했는데 IH나 AL 받아도 괜찮나요? 당연히 괜찮죠. 다만 내가 현재 지원하려고 하는 곳이 IM2인데 난 현재 IM3야. 근데 IM3인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AL을 맞아야 될지 IH를 맞아야 될지, 그거를 위해서 더 시간 투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거 말고 다른 걸 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미 어학 점수는 채용 공고에서 제시된 거에 대한 커트라인을 넘기셨기 때문에 차라리 남은 시간에 다른 걸 하신 게 더 맞을 수도 있겠죠. 다만 채용 공고를 봤을 때 어학 점수에 따라서 가산점이 붙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채용 공고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어학 점수의 부분에 대한 거는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해당 채용 공고가 떴을 때 그때 당시에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는 게 영어 점수에 대해서는 가장 확실하고 우선 채용 공고에 있는 것만 넘기시면 된다. 그거는 무조건 넘기셔라. 그리고 어학 점수 같은 경우는 토익 같은 경우는 750, 800 이상, 오픽 같은 경우는 IM2, IM3 이상은 갖고 있는 상태로 학위 과정을 마치시는 게 아무래도 추후에 공고가 떴을 때 바로바로 지원이 가능한 그런 곳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논문 당연히 중요하겠죠. 논문은 정말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이 교수님과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잘 쓰시면 되겠고요. 근데 논문이 많으면 취업에 도움이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논문이라는 거를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혼자서 100% 다 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이 기업이든 연구원이든 어디가 됐던 간에 석사 이상 지원한다라고 한다면 논문에 대한 거를 언급하는 채용 공고에 페이지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당 파트 그리고 본인이 과거에 써왔던 논문에 대해서 할 때 내가 지원하는 기관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그 기관에 내야 되는 성과가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썼던 논문이 중요할까요? 성과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의 논문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 논문이 그 기관의 성과와 연결될 수 있는 파트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그럼 내가 썼던 이 논문의 주제가 해당 기관의 성과랑 무조건 연결되는 그런 주제를 내가 학위 논문으로 써야 되냐? 근데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겠죠, 당연히. 왜냐면은 석사 과정에서 논문 주제, 특히 학위 논문 주제로 삼는 것이 연구 과제에 내가 인볼브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연구 과제에 해당되는 그 내용의 일부 내용으로 나의 학위 논문 주제로 쓸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근데 그 주제가 내가 앞으로 지원할 그 회사의 성과와 연결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정말 밀접하게 연결이 되고 싶으시다면 내가 연구 과제에 속해 있을 때 협력기관으로 들어왔거나 내가 메인 연구기관이었으면은 제2, 제3 기관으로 들어왔던 그 기관으로 취업을 할 때 그때는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면 같은 연구 과제를 수행했던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 논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필요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논문 많이 쓰면 쓸수록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논문이 무조건 많다라고 해서 취업과 연결이 된다? 그건 아니에요. 만났던 분들 중에 SCI 논문이 20편 이상 되신 분들도 진짜 많았습니다. 박사급 되시는 분들이었는데 박사 학위 과정에서 SCI 논문이 20편 이상 됐는데 그분이 가고 싶었던 출연에 가지 못하고 그분이 가고 싶었던 기업에 가지 못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논문이 많으면 취업이 잘 된다라는 그런 논리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기업에서 모셔가야겠죠. 정보출연 연구에서 모셔가야겠죠, 그런 분들을.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석사 학위 과정에서 논문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졸업할 거면 일단 필수 내용으로 학위 논문이 필요한 거 플러스로 여러분들이 SCI급이나 KCI나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논문에 대해서 쓰시면 좋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은 그런 논문이 나오기까지의 그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그거를 같이 가져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달랑 이 논문 주제에 대한 결과, 논문 몇 페이지짜리 그것만 남게 될 겁니다. 이 논문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취업하려고 하는 그 직무가 연구직이지 않습니까? 연구직. 여기도 연구직이고 여기도 연구직이에요. 연구직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대체? 연구직이 내야 되는 성과가 뭡니까? 기업도 다르고 연구직이 내야 되는 성과가 기업마다 다르고 연구원마다 다르고 대학마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공통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논문이겠죠.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나온 거를 페이퍼로 정리하고 이거를 세상에 알리고 연구자로서 알리는 거겠죠.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게 논문인데 논문만 많다라고 한다면 진짜 이 논문을 썼던 그 시간들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논문은 쓰긴 썼어. 일단 교수님이 추천을 해주셨고 옆에 있는 동료가 같이 하자고 해서 교수님께 허락을 받고 같이 하는 책임 연구원님 또는 선임 연구원님에게 동의를 얻어서 연구에 참여한 건 많으나 그 과정의 끝에 연구한 결과 몇 편만 갖고 있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몰라.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취업을 앞둔 여러분들이 정작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하실 말이 이 연구 논문 관련된 내용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 사기업 가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기까지 필요한 모든 거를 다 여러분들이 하길 바라고 있단 말입니다. 기업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답할 준비가 돼 있냐고요. 지금 그게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석사를 졸업하신 분들께서 아셔야 될
건 뭐냐, 논문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대체 이 논문이 어느 연구 과제에서 나온지, 어쩌면 첫 번째랑 지금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과물만 땡 이게 아니고 이 결과물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논문 수만 많으면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갔을 때 나오는 질문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과거에 지원자님 논문 쓰신 게 많네요, 여기서 진짜 지원자님이 쓴 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던 질문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질문을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요? 면접관이 대체 뭐가 궁금하길래 진짜 지원자가 쓴 게 뭐냐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물어봤을까요, 그런 걸?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인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고 쓴 사람인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지금 면접 보고 있는 그곳은 가만히 있으면 논문 쓰자라고 말해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내가 찾아서 논문을 써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지금 그럴 준비가 돼 있냐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연구 주제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선정해서 하진 않겠죠. 그럴 때는 옆에서 박사급 되시는 분들이 도와주시겠죠. 근데 박사급들이 순전하게 도와줘야만 논문을 쓸 수 있는 사람인지 전체 이 맥락을 이해하고 쓸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거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럴 준비가 돼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논문이라는 이 두 글자 안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대외활동 하시면 좋죠. 다만 나에게 기회가 왔다라고 해서 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추후에 취업할 그 분야가 무엇인지 먼저 고민하신 다음에 대외활동을 접근하시면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입니다. 석사 지원자인데 기업이 공통적으로 보는 핵심 역량. 어쩌면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서 제가 답해드렸던 것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 느껴지십니까? 지금 뭐인 것 같으세요?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보는 핵심 역량, 석사 졸업생분들에게 전체를 보는 맥락이겠죠. 전체를 보는 맥락, 연구력, 연구심, 분석 능력, 기본적인 건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거는 박사분들하고 같이 하면 되는 거고 석사분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석사분들에게 전체 그림을 보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전체 그림, 나에게 주어진 거 이것만 몰입해서 하겠다가 아니고 기업이든 출연연구원이든 석사로 갔으면은, 특히 출연연구원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석사로 입사했으면 박사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고요. 기업에서도 석사로 입사했으면은 석사에게 요구하는 능력이 있겠죠. 당연히 석사에게 요구하는 그런 가능성이나 앞을 내다보는 능력, 연구를 통해서 성과를 가져와 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전체를 보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업이니까 보통 이게 사기업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기업에서는 특정 제품을 만들 텐데 그런 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거를 필요로 하고 얼마 들 거고 주요 경쟁사는 누구고, 여기서 경쟁사를 알아내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경쟁사보다 더 잘 만들어야죠.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해야죠. 더 많은 돈을 벌어야죠. 돈을 버는 곳이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곳이 돈을 버는 과정에서 핵심 브레인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대학원생들을. 그런 대학원생들을 통해서 기업은 돈을 벌고 싶어요. 그래서 채용 공고를 냈고, 그래서 학부를 졸업하신 분들보다 더 많은 연봉을 책정해 주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은 돈을 드릴게요. 우리에게 더 많은 돈을 갖다 주세요. 당신의 그 머리에 있는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그래서 석사 이상 채용 공고를 낸 겁니다. 기업에서. 근데 기업에서 요구하는 게 뭐네요? 지금 질문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석사 졸업자 머릿속에 있어야 그런 분들이 한 번에 합격하지 않을까요? 저희 커리어피크를 만나는 분들께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요, 한 번에 합격하는 게 저의 교육 철학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한 번에 합격시켜야 들어야죠. 한 번에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 기업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대학원을 졸업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을 무조건 채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능력을 가지고 이 기업을 설득하셔야겠죠. 나한테 투자라고 해야겠죠. 그럴 때 보는 핵심 역량,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전체를 볼 줄 아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전체라는 말 안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석사 졸업자입니다. 국내랑 해외 취업 현황과 석사로서의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국내, 다들 원하는 곳에 잘 취업하고 계십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우리 석사 졸업자분들께서 갈 수 있는 곳이 있겠죠. 박사까지 한다라고 한다면 6가지인데 석사분들은 5가지입니다. 5가지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쪽 파트로 본인이 원하는 곳에 잘 가고 있습니다. 해외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언어 능력 되고 해외에 있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능력, 핵심 역량을 잘 이해하고 있다, 전체를 바라보는 능력이 나에겐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해외도 잘 취업하고 계십니다. 석사로서의 강점은 가능성이죠.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시려고 하든 여러분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사 학위자가 있어서 채용 공고를 봤을 때 석사 이상이니까 박사 학위자분들에게 내가 밀리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기업 입장이 연구원 입장에서도 석사랑 박사를 두고 봤을 때 박사라고 해서 무조건 뽑을 거라고 한다면 애초에 채용 공고를 박사라고 했겠죠. 근데
석사라고 한 이유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기업에서 좀 더 혁신적인 것을 연구하거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박사와 같이 손발을 맞출 그런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석사 이상을 현재 요구하고 있는 공고가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초에 박사 학위자를 찾는 그런 공고가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들 채용 공고를 낼 때 여러분들이 지원서를 내고 추후에 면접이라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면접 과정에서 그 분야에 있는 현직자분들이 들어오시겠죠. 근데 들어올 때 그분들은 애초에 무척이나 바쁜 분들이고 시간이 정말 소중한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거,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거를 듣기 위해서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지금 시간을 비우는 거거든요. 자, 근데 석사 이상을 뽑는다라고 채용 공고를 냈을 때 석사도 올 거라는 걸 당연히 감안하고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을까요? 석사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애초에 채용 공고를 그렇게 내지 않았을 거고 애초에 그렇게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겠죠. 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석사이신 분들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바라보는 눈, 전체를 바라보는 힘, 이거를 키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에 지원하시면 되는 겁니다. 약점은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박사분들보다 연구한 기간이 짧다라는 거겠죠. 연구라는 그 과정에서 예산도 투입되고요, 시간도 투입되고요, 인력도 투입되고요, 내가 갖고 있는 인프라가 뭔지도 투입돼야 되고요,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포함되고요, 일정 관리라는 것도 포함되고요, 정말 많습니다. 이 모든 걸 다 고려해야 되는 게 그게 연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는 그 물리적인 기간 자체가 박사분들보다는 짧으니 그런 거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특정 연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로드맵이 그려지는 거예요. 박사분들은 그런 걸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근데 석사분들은 그런 과정이 상대적으로 적으니 그런 부분이 약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전체를 바라보는 눈, 전체를 바라보는 힘을 키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약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사 졸업자분들 취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절대 주눅들지 마시고 석사 이상 채용 공고가 낮다라고 한다면 자신 있게 도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시던 간에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보고 해당 기관, 해당 기업에서는 채용 공고를 낸 거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눅들지 마시고 자신감을 갖고 지원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업하시는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관련된 거나 연구 계획서 관련된 거나 면접 관련된 거 궁금한 거 있으면은 편하게 하단에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리즈 첫 번째로서 석사 졸업자분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취업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